현자 씨, 내 동네 후배 중에 아주 괜찮은 놈이 하나 있는데 소개받아 볼래요? 공공근로를 함께 하던 박 할아버지가 남자를 소개해 준다며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10년 전 허리를 크게 다쳤고 모아둔 돈은 모두 병원비로 쓰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임대아파트에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생활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공공근로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공공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에 나가보니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같은 처지라 서로 위로도 하고 위안도 삼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동네 후배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2살 어리고 형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잘 사는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 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나겠냐고요. 그러자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후배가 지금 아픈 노모를 돌보느라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모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후배 어머니가 90살이 넘으셨다며 길어야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만 고생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힘들게 살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그 후배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며 꼭 혼인신고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집으로 들어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고 생계급여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계급여를 포기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생도 끝나고 남편과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저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김현자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공장도 나가고 식당도 나가고 청소일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운다는 게 이렇게 고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일에만 매달리는 동안 아들은 늘 혼자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엄마는 없고 밥은 혼자 차려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숙제를 봐줄 사람도 없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성인이 됐지만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40이 넘도록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지방 조선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바빠서 그런지 연락도 뜸합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고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죠. 저는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어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연락 안 하냐고, 왜 안 오냐고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 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10년 전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가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그날 이후로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자연스레 일자리도 끊겼습니다. 모아둔 돈은 치료비로 다 나갔어요. 병원비에 약값에 물리치료비까지 내고 나니 통장이 텅텅 비었죠.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상황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기 시작했죠. 지금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허리가 아픈 몸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매일 고역이죠.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난간 잡고 쉬어야 합니다. 집안 상태도 엉망이에요. 베란다 쪽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고 화장실 변기랑 세면대는 수시로 막히죠.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 삽니다. 기초연금에 생계급여를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돼요. 월세 15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밥 해먹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가끔 지난 삶을 돌아봐요. 남편 죽고 혼자서 아들 키우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죠. 그런데 말년이 이 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단어가 저는 싫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그 딱지를 달고 사는 게 더 힘들죠. 주민센터에 갈 때마다 복지사 앞에 앉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서류 내밀고 사정 설명하고 심사 기다리고 하는 그 과정이 창피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은 날이면 눈물이 납니다. 기초연금에 생계급여를 합쳐도 생활이 안 됐습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해먹으면 남는 게 없었어요. 병원비라도 나가는 달이면 적자였죠. 통장 잔고를 보다 이러다가 정말 굶겠다 싶었어요. 고민 끝에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사한테 사정을 설명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일은 못하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고요. 복지사가 제 말을 듣더니 공공근로를 소개해 줬습니다. 어머니, 몸에 물이 안 가는 일이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쓰레기도 줍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였죠.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드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허리 아픈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었어요. 저는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공근로를 시작했어요. 첫날 나가보니까 저 말고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60대, 70대가 대부분이었죠.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낡은 옷에 편한 신발을 신고 나왔죠. 처음엔 서먹서먹했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하고 각자 일을 했어요. 말을 붙이기가 어색했죠. 다들 사연이 있어 보였는데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쉬는 시간에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물 마시다 보면 한마디씩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 허리가 쑤신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평생 키워놨더니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길래 차라리 혼자 산다고 나왔다면서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 믿고 돈을 맡겼다가 다 날렸다고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는데 한 푼도 못 건졌다면서 한숨을 쉬었죠.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었어요. 듣다 보면 내 사정은 양반이다 싶다가도 또 듣다 보면 나도 만만치 않게 힘들구나 싶었죠. 서로 사정을 알게 되면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같은 처지끼리 모이니까 편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불쌍한 척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힘든 형편끼리 모였으니 화려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갔다 온 얘기, 자식이 좋은데 취직했다는 얘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오늘 뭐 먹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뭐라 하더라.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근데 그게 좋았습니다. 부담이 없었어요. 함께 걸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혼자 웅크리고 살았거든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안 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리웠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형편을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제 사정을 털어놓게 됐어요. 처음엔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 다들 비슷하니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베란다에 곰팡이가 핀다고요.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요. 허리 때문에 제대로 된 일도 못한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어렵긴 해도 저처럼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잖아요. 괜찮아요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여기서도 내가 제일 힘든 처지라는 게 새삼 느껴졌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공공근로 나오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숨통이 트였고 사람들 만나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공공근로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를 돕고 쓰레기를 주웠죠. 일이 끝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할아버지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저보다 2살 많은 71살이었어요. 공공근로에서 제일 친해진 사람이었죠. 말이 잘 통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옆에 앉더니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현자 씨, 내 동네 후배 중에 67살 된 아주 괜찮은 놈이 하나 있는데 소개받아 볼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웃음이 나왔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어이없이 말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자기보다 2살이나 많은 여자랑 살려고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69살 먹은 할머니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박 할아버지가
바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말고 뜸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좀 묘했죠.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뭔가 있으면 말하라고 했죠. 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배가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고령이신데 요양원은 절대 못 간다고 하셔서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요. 혼자서 간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아, 그래서 여자를 찾는 거구나 싶었어요.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였죠. 뭐예요? 저보고 가서 병간호를 하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박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배 어머니가 90살이 넘는다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고 했습니다. 길어야 1, 2년이라고요. 그리고 그 후배가 엄청 효자라서 자기 어머니 잘 모셔주면 정말 잘해줄 거라고 했어요. 몇 년만 버티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늙은 어르신 간병하고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편하게 살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싶었어요. 박 할아버지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자 씨, 언제까지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돈 걱정할 거야. 솔직히 지금 형편 너무 안 좋잖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40년 된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곰팡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허리 아픈 몸으로 매일 계단을 기어 올라갔죠.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공공근로 나와서 푼돈 벌어도 빠듯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 후배 집은 신축 아파트라고요. 넓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고요. 간병만 좀 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신다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나이에 간병을 하라니. 허리도 아픈데 남의 집에 가서 늙은 어르신을 돌보라는 건 말이 안 됐어요. 나는 못해요. 이 나이 먹고 간병하는 거 힘들어서 못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해보고 나중에라도 마음 바뀌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후배가 여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만 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집에 들어가 간병을 하냐 싶었어요.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전등도 깜빡거렸죠. 갈아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도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샜거든요. 박 할아버지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제까지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돈 걱정할 거냐는 말이요. 몇 년만 버티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도 자꾸 생각났죠.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건 싫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딱지 달고 매달 주민센터 가서 서류 내고 심사받고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솔깃했어요. 근데 90살 넘은 노인을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저도 허리가 아픈데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간병을 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개월이 지나고 공공근로가 끝났어요. 마지막 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인사를 나눴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보자고 했죠. 근데 막상 헤어지니까 아쉬웠습니다. 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공공근로가 끝나자 바로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근로 하면서 받던 돈이 없어지니까 금방 빠듯해졌어요. 아껴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죠. 임대주택도 문제였습니다. 너무 낡아서 고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심각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가 자주 막혔어요. 물을 내려도 잘 안 내려갔습니다. 변기가 막혀서 물이 역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뚫어뻥으로 아무리 뚫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일단 변기라도 고치고 싶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수리 지원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 다음 분기에 신청해보라고 했죠. 공공근로는 언제 다시 나오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공공근로는 2개월 후에나 있어요. 2개월이요. 2개월을 어떻게 버텨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현자 씨, 나야. 지난번에 말한 거 생각해봤어? 저는 안 한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딱인 것 같다며 성격도 둘이서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한테 제 얘기했더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박 할아버지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같이 안 살아도 돼. 그냥 한 번만 만나봐. 만나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혹시 아냐고 정말 잘 맞을 수도 있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계속 거절하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결국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확실하게 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좋아하면서 날짜를 잡자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어머니 간호 때문에 집을 비우고 나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후배의 집으로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꺼림칙했지만 그러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박 할아버지랑 같이 후배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축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조경도 잘 돼 있고 놀이터도 있었어요. 제가 사는 40년 된 임대 아파트랑은 완전히 달랐죠. 후배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확 끼쳤어요. 노인 냄새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는 그 냄새요. 집 안에 환자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후배라는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름은 석호라고 했습니다. 67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인상이 순해 보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가벼운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대화 중간중간에 안쪽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석호야, 석호야. 계속 불렀습니다. 석호 씨가 잠깐만요 하고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에 돌아왔는데 또 불렀습니다. 또 갔다 왔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석호 씨를 도왔습니다. 석호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고요. 계속되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석호 씨는 한 번도 짜증을 안 냈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표정 하나 안 변했습니다. 네, 엄마 하면서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효자구나 싶었습니다.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석호 씨가 사정을 얘기해 줬어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싫어하셔서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간 지 꽤 됐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더 이상 병간호를 못 하겠다고 해서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죠. 담담하게 말했지만 씁쓸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3년 동안 어머니를 돌봐온 거였어요. 저는 석호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랑 살면 저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간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며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석호 어때? 괜찮지?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좋은 것 같다고요. 근데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돌볼 사람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집에서 본 거 생각하면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부르시고 석호 씨가 왔다 갔다 하고요. 저기 들어가면 매일 저러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박 할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석호 씨가 돈이 많은데 간병인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간병을 맡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서 같이 살 사람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90이 넘으셔서 오래 못 사신다고 했습니다. 길어야 2년이라고 금방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말을 듣고 있으니까 또 흔들렸거든요. 간병인을 쓰면 제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고민 좀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석호 씨 집이 떠올랐어요. 신축 아파트에 넓고 깨끗했죠. 엘리베이터도 있었고요. 제가 사는 곰팡이 피임대 아파트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냄새도 떠올랐어요. 문 열자마자 확 끼치던 그 냄새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 모습도요. 저기 들어가면 매일 저걸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간병인이 있다고 해도 같이 사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제가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지만 역시나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봤자 고생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현자 씨, 어떻게 생각해봤어? 저는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죄송하지만 안 하겠다고 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호 씨가 저를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며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는 죄송하다고, 안 하겠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더 이상 가요하지 않았어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근로는 2개월 후에나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뭐라도 해야 했어요.
동네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 필요 없냐고요. 근데 69살 먹은 허리 아픈 할머니를 쓰려는 곳이 없었어요. 다들 젊은 사람 찾는다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변기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곰팡이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굶겠다 싶었어요. 그때 박할아버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현자 씨, 내가 석호한테 얘기했어. 뭐요? 하고 물었어요. 박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간병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석호 씨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했대요. 같이 살게 되면 낮 시간에는 간병인을 두겠다고 했답니다. 간병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만나봐. 간병인을 두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해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혼자 외로워서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건데 제가 너무 의심했나 싶었어요. 그럼 한 번 더 만나볼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박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다고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밖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석호 씨 집에서 만났는데 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 했거든요. 중간중간 계속 끊겼잖아요. 둘이서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알았다고 했어요. 석호한테 말해보겠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집을 못 비우니까 낮에 잠깐 간병인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 집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석호 씨 집이 떠올랐어요. 깨끗하고 넓었죠. 거기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간병 안 해도 되는 건지, 막상 들어가면 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도 일단 만나보기로 했으니까요. 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하면 됐습니다. 일주일 후 석호 씨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석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석호 씨가 대답했어요. 간병인을 불러서 맡겨놓고 왔다고요. 진짜 간병인을 쓰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간병 맡기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석호 씨가 먼저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프랑 이혼하고 3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요. 어머니 돌보느라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났대요.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석호 씨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이해가 됐어요. 저도 30년 가까이 혼자 살았거든요. 외로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요. 석호 씨가 말을 이었어요. 박할아버지한테 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좋은 분 같아서 자기가 계속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다고요.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따뜻한 분 같았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좀 붉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듣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석호 씨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저를 찾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석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같이 살게 되면 낮에는 간병인을 두고 밤에는 자기가 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할 일은 살림하고 함께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했죠. 간병은 제가 할게요. 현자 씨는 그냥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석호 씨가 진심인 것 같았어요. 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저도 석호 씨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좁은 방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 간병도 신경 쓰였고요. 아무리 간병인을 둔다고 해도 같이 사는데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단순히 돈이 없는 것도 불편했지만 주변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주민센터 갈 때마다 복지사 앞에 앉을 때마다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서류 내밀고 사정 설명하고 심사 기다리는 그 과정이 너무 창피했어요. 나이 먹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건 힘들었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싶으면 눈물이 났어요. 결국 석호 씨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같이 살겠다고요. 박 할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잘 생각했다며 석호 씨한테 바로 얘기하겠다고 했죠. 근데 주변에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때 친해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무리 봐도 엄마 간병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면서 엄마 돌아가시면 버리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꼭 혼인신고해. 나중에 버림받기 싫으면. 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면 그냥 가정부나 다름없다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죠. 저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꼭 혼인신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석호 씨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석호 씨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나서 석호 씨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 조언이 생각났거든요. 석호 씨, 우리 혼인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석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혼인신고요? 그게. 석호 씨가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받는 생계급여도 끊긴다고 했죠. 어차피 내가 생활비 줄 거니까 생계급여랑 기초연금 나오는 건 적금처럼 통장에 모아둬요. 석호 씨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았어요. 혼인신고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생계급여도 끊기고 석호 씨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생계급여랑 기초연금만 모아도 1년에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중을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석호 씨 말대로 하겠다고요. 석호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석호 씨, 아니 남편 집에서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낮 시간 동안 간병인을 썼어요. 아침에 간병인이 오면 남편은 잠깐 외출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직접 어머니를 돌봤어요. 제가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간병을 맡기지 않았어요.
저는 밥하고 살림만 하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평범한 살림이었어요. 간병인이 시어머니 돌보는 동안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됐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편했어요. 그렇게 남편 집으로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이 따뜻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물로 씻는 거요. 근데 이 당연한 걸 10년 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좋았어요. 제가 살던 임대 아파트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허리 아픈 몸으로 매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거의 못 움직이시고 의식도 오락가락 하셨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죽으로 겨우 연명하셨죠. 간병인이 못하겠다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손이 많이 갔거든요. 새 간병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상태 안 좋은 노인은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더 줘도 안 온다고 했어요. 결국 낮부터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쉬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저렇게 지쳐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저만 편하게 있기가 미안했어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낮 동안은 내가 봐줄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도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병이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옆에서 남편 하는 거 봤으니까요. 그냥 밥 챙겨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쉴 새 없이 부르셨습니다. 석호야, 석호야, 계속 불렀어요. 제가 가면 아들 어디 갔냐고 물으셨죠. 아들 자고 있다고, 제가 대신 왔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또 석호야, 석호야 부르셨습니다. 기저귀도 자주 갈아야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들었어요. 코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익숙해지려고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밥 드시는 것도 일이었어요.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려야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드려야 했어요. 급하게 드리면 살에 들리셨거든요. 한 끼 드시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몸을 뒤집어 드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3년 동안 혼자서 이걸 한 남편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끝이었습니다. 낮 동안 시어머니 간병을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더 잘해줬어요. 고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용돈도 줬어요. 고생한다고 어깨도 주물러 줬습니다. 그러면 힘든 것도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시어머니 간병한 것밖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장 보러 잠깐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습니다. 곰팡이 핀 집에서 굶어가며 사는 것보다 여기가 좋았어요. 힘들어도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밥 굶을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1년 사이 시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죽도 잘 못 드셨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으셨어요. 눈만 멍하니 뜨고 계셨죠.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몇 개월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곧 끝난다고요. 그런데 한 달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한다고요. 담당자가 통화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임대주택에 살지 않고 결혼해서 다른 곳에서 산다고요. 저는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부부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 집에 잠깐 있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담당자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문 조사를 마치고 통보가 왔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동거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된다고 했죠. 결국 저는 생계급여, 부정수급으로 그동안 받았던 생계급여를 환수 조치당했습니다. 1년 넘게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했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임대주택에서도 나가야 했어요.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요. 씁쓸했습니다. 몰래 받아먹다 걸린 꼴이 됐으니까요. 창피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걸릴지 몰라서 조마조마했거든요. 이제 당당하게 살면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박탈당했으니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은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제가 차려줘도 몇 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간병을 했으니까 허전하고 허탈할 거예요. 매일 어머니 돌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안 계시니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옆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이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는 남편이 걱정됐어요. 이러다가 우울증 오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남편을 끌고 나가 동네 공원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귀찮아했어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손을 잡고 끌었어요. 바깥바람 좀 쐬자고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이 눈을 감고 햇볕을 받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매일 나오자고요. 그렇게 매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활기를 찾았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의지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될 거였어요. 시어머니 간병도 끝났고 남편도 건강해졌으니까요. 앞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상황이 정리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혼인신고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혼인신고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몇 달 전에 걸려서 이미 박탈당했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도 환수당하고 임대주택에서도 나왔다고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다고요.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상관없으니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자고요. 근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어요. 선뜻 알았다고 안 했습니다. 1년 넘게 살았고 사실은 관계인데 귀찮게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해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둘 중 한 명이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 동의서 같은 것도 가족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저는 안심했어요. 남편이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곧 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밤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혼인신고 이야기는 없었어요. 남편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혼인신고 언제 하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요즘 바빠서 아직 못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자고요. 근데 다음 주가 돼도 안 했어요. 또 물어보면 또 다음에 하자고 했죠. 계속 미루니까 남편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남편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간다고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갔다 온다고만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해도 혼자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녁 때 돌아오면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랑 대화도 별로 안 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시어머니 계실 때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행동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태도가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에 공공근로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버리는 거 아니냐고 꼭 혼인신고 하라는 말이요. 일단 혼인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또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오늘 오전에 주민센터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혼인신고 된대요. 잠깐 가서 같이 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오전에 약속 있다고 다음에 가자고 했죠. 또 다음에였어요. 저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혼인신고하자고 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요. 계속 미루고 있지 않냐고. 오늘은 무조건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며
자기가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냐고 했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계실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더니 지금 보라고 했습니다. 짜증만 낸다고요. 어머니 간병 때문이 아니고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냐고 따졌어요. 남편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당신은 내가 좋아서 같이 산 거야? 돈 때문에 같이 산 거 아니야? 임대 아파트 싫고 기초생활수급자 싫어서 들어온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순수하게 남편이 좋아서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똑같은 거라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같이 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필요 없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간병 때문이 맞았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먹였습니다. 1년 넘게 낮마다 시어머니 돌봤다고,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냉랭하게 말했죠. 대신 당신도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일주일 줄 테니까 살 곳 찾아서 나가라고 했죠.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년 넘게 간병하고 버림받았어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그 임대 아파트도 없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박탈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과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다가 쫓겨났다고요.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임대주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상담하던 사회복지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도 심사하는데 1달 정도 걸린다고요. 임대주택은 더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빨라야 몇 달이라고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몇 달을 어떻게 버텨요. 사회복지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을 덧붙였어요. 억울한 상황이니까 무료 법률사무소에 가보라고요. 상담받아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적어줬어요. 저는 바로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가서 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재혼해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간병하다가 쫓겨났다고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다 듣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법적으로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로 본다고요. 1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뭘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힘들지만 간병에 대한 노동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년 넘게 시어머니를 돌봤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노동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어요.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관련 서류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간병노동에 대한 대가 청구서였어요. 서류를 들고 집으로 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저는 남편을 불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도 당신이랑 살기 싫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대신 당신 엄마 간병한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1년 넘게 낮마다 돌봤으니까 그 대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금액에서 깎으려고 했어요. 1,000만 원은 그렇고 한 달에 60만 원에서 720만 원을 주겠다고요. 12개월이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1,000만 원도 적은데 720만 원이라니. 근데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더 얽히기 싫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계좌이체를 했어요. 7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다음날 집을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나온 거였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가 끝나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720만 원으로 몇 달을 버텨야 했어요. 월세방 구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보증금 내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결국 고시원에 가기로 했어요. 하루에 10,000원 정도면 잘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고시원을 찾아서 방을 잡았어요. 방 안에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임대 아파트보다 더 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된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재혼을 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그것보다 못한 고시원 신세가 됐습니다. 70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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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